2200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게 절대 아니다. 실물 경제로 위기가 전이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 7월 달에는 좀 유의미한 반등장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게 뭐냐면 7월 15일 날 G20 회담이 있습니다. 그런 장이 왔을 때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네, 부자TV의 최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코치님을 한 5월 달에 모셔서 저희가 네. 방송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한 2600에서 2700선 네.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한 상황이었는데, 이미 그 상황에서 사실 작년 고점 대비로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훨씬 더 빠질 수 있다. 네. 그렇게 암울한 말씀하셨는데 설마 했는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네. 거의 뭐 그 수준에서 15% 정도 지금 더 하락한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2200 한 네. 후반대까지 밀리기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워낙 잘 맞추셨기 때문에 네. 또 지금의 그런 시장 상황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네. 뭐 맞췄다기보다는 맞춰진 것 같고요. 네. 저희 채널에서도 제가 코스피가 3,000 정도 있을 때부터 1차적으로 2,200까지는 빠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1차적으로요? 네. 1차가 이제 2,200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좋은 소리는 많이 못 들었어요. 워낙에 이제 그 시장에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도 모자를 파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안 좋았는데, 사실 많은 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경제라는 걸 분석을 하다 보면 심플하게 분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분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경제가 성장할 때 저는 복잡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 굉장히 심플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 하락을 논하기 전에 먼저 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폭락할 거를 예측하지 못했을까? 근데 저는 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라는 점을 본다면요. 저는 이 경제가 자동차 테스트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자동차 테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차는 기본적으로 성능이 있잖아요. 달리는 성능이 있습니다. 네. 이 성능에다가 어느 날 이 터보를 장착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차량이 굉장히 잘 나가겠죠. 이 터보가 지난 100년간 푼 돈보다 2년 만에 무려 10배 이상 풀어준 유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풀었네.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의 기본적인 성장, 이것이 자동차에 그냥 달려있던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 채로 달려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옆에서 봤더니 터보 하나가 이제 날아간 겁니다. 그럼 이 차는 속도를 기존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느냐?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이 어느 순간 차가 달리는데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는 계속 달릴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달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속도가 점점 늦어지고.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뒤에서 보고 있으면 그냥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에서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에너지는요,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적어도 화폐 경제라는 이 전 세계의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요. 긴축도 들어갔고요. 유동성도 회수, 유동성도 이제 줄기 시작하고 고금리가 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이미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은 와 있다고 봐야죠. 그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그게 피부에 덜 와닿는 거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와 있는 국가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왜 많은 분들이 이걸 몰랐을까? 멀리서 보면 다 알 수 있는데요. 이 차를 테스트하는 차 안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앉아 있으면 무슨 말이냐면, 이 차를 잘 아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미세하게 엔진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다 캐치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대부분은요, 이 차라는 걸 잘 몰라요. 경제를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 보는 분들이 누가 그걸 몰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 주식하는 이 주식 계좌만 1000만 개가 넘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데, 이 1000만 명 중에서 긴축이 어떻고 뭐 통화 정책이 어떻고
이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주식하는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유튜브에서 보고 있다고 해서 나는 알고 있는데 무슨 사람인지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대부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차에 앉아서 운전하고 있는데 차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언제 앉았냐면 20년도, 21년도 앉은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때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차 성능이 있을 때 앉은 게 아니라 이미 터보가 달려있을 때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원래 이렇게 잘 나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터보 엔진이 쏙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잘 차를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악셀을 아무리 밟아도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당황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제일 먼저 무슨 행동을 할까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놀래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일단 세울 겁니다. 이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닉셀이 와서 이 주식을 집어 던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은 이미 엔진과 터보 엔진이 다 나가 떨어졌다. 심지어 이 엔진도 지금 달그락 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실물 경제까지 아직 완벽한 경제 위기가 전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엔진도 다 나가 떨어져요. 그럼 차는 멈춥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엔진이 달려있을 때는 우리가 가속도가 얼마나 될 것인지, 마력이 얼마나 되고 토크가 얼마나 되는지, 순간 이 100m를 얼마나 찍을 수 있는지 복잡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엔진이 이미 나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복잡하게 뭘 어떻게 해야 되니 볼 게 뭐 있냐고요. 어차피 이 차는 쓸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시장은 이미 유동성으로 인한 터보 엔진이 떨어졌다. 지금 코스피가 2200을 제가 1차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2016년도에 대한민국이 역대 최고의 수출 기록을 세웠을 때 그때가 2600이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나서 조금 떨어져서 다시 회복해서 지지를 했던 게 2200입니다. 즉 터보 엔진이 사라지면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2200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뿐이에요. 여기에서 깜짝 놀란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세게 밟고 엔진이 나가 떨어지는 순간 이 2200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게 절대 아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은 실물 경제가 무너지지는 않고 부착권이 있지만 이거는 결국 막을 수는 없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요 다 터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이머징 국가들이 파산하기 시작했고 물가가 15% 이상씩 급등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로 신경 쓰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중에서 튼튼한 국가들이 아직 버틸만 하다고 해서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다. 저는 현재까지는 1차적으로 지지를 했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경제의 어떤 실물에 대한 위기가 전이되는 순간 이것은 충분히 깨지고도 남는다. 저는 그래서 2차로 잡는 게 2000선까지는 얼마든지 밀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2200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2200을 3번 지금 터치를 했거든요. 3번 터치를 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든지 반등은 나옵니다. 근데 저는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반등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제가 폭락을 맞췄지만 크게 자랑을 하지 않는 것도 뭐냐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산을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정상을 찍으면 내리막이 내려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야 이제 내리막 나올 거야? 거봐 내 말이 맞지? 라고 하는 것도 웃긴 거죠. 사실 정상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더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내리막길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내리막길이 나오다가 다시 능선이 올라간 능선이 나오는 것도 너무 당연해요. 이 정도 빠졌으면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잘 맞추고 못 맞추고를 떠나서 그냥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이것이 상승의 힘이 강해서 우상향하느냐 반등 이후에 내려가느냐가 중요하지 반등은 그냥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코치님 보시기에 반등은 나오긴 나오지만 이건 약간 데드캣 바운스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2600, 700에서도 계속 떨어지면서 2, 3일 정도의 반등장은 계속 나왔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가 이건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절대 바이더 딥의 상승장이 나올 수는 없다. 이건 데드캣 바운스다. 단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데드캣 바운스보다는 조금 더 큰 반등장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이제 생긴 겁니다. 어. 왜냐하면 네. 가장 유의미한 1차 지지선을 찍었기 때문에 아. 여기서 반등장이 나오는 것은 이전에 2, 3일 정도 나오는 것보다야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단 저는 이것이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어렵고 이 어느 정도 좀 큰 반등장이 나오더라도 다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 지금의 실물 경제로 위기가 전이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물 경제의 위기도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2200이 이제 의미 있는 지지선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약간 우리나라 이제 수출 펀더멘탈 관점에서 네. 그 정도가 딱 적당하다. 유동성을 제거한 다음에 본다라고 네. 한다면 여기에서 뭔가 실물 경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안 좋아지면은 충분히 이제 이 부분도 뚫릴 수 있다.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데드캣 바운스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7월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7월 달에는 좀 유의미한 반등장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예, 근데 한국의 경제 자체가 많이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상태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우리 코스피가 뭐 3분의 1 토막 날 정도로 뭐 경제가 진짜 안 좋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빠졌을까라고 보면은 저는 환율이 가장 크다라고 봐요. 그쵸? 물론 네.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최근 올해부터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빠진 것 중에 규모가 제일 큰 게 중국계 자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계 자금이에요. 뭐 각종 뭐 지정학적,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은요 환율을 잡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를 잘 확인해라. 아무리 우리나라가 환율을 1,200원대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외환 보유고는 급격하게 줄 것이다. 그렇죠. 이게 줄지 않았다면은 우리 환율이 잘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심을 해도 되지만 보이는 것과 다르게 방어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거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다. 근데 최근에 며칠 전에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외환 보유가 많이 줄었나요? 외환 보유고가 2008년도 이후로 가장 많이 빠진 이 지표가 나왔는데요. 네.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돈으로 다 방어를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300원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1,300원이 깨지면 1,400원, 1,500원 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2008년도 이후로 1,300원을 넘는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코로나 당시에도 1,300원은 안 넘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당시에 강의를 하고 다닐 때 이거는 위기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외환 보유고가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줄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환율이 1,100원대 전후에서 올라봐야 100원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1,400까지 빠졌는데 환율은 100원밖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외환 방어를 잘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인 외국인이 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도 환율이 더 올라갔고요. 외환 보고 빠진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가장 쉬운 게 통화 스와프를 맺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자넷 옐런 의장이 재무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7월 달에 19, 20일 날 한국에 방한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이 경제부와 이렇게 접촉을 하는데요. 네. 주제가 당연히 경제 쪽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담 때도 이미 한미 회담 때도 이 통화 수합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가 됐었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결과물이 없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퍼주기만 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재무장관이 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고요. 특히나 7월 15일 날 G20 회담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농담 삼아 뭐라고 하냐면 눈빛 교환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이 지나면 전 정권 때 이제 없어졌던 한일 간의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손을 좀 잡을 가능성이 좀 생겼고요. 특히나 대한민국이
최근에 미국 쪽으로 라인을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한테 이런 표현을 좀 쓰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콩고물은 던져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또 굉장히 이 긴밀한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한미일의 공조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봐요. 그게 아니면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낙동강 오리알이죠, 사실. 그렇죠. 중국 그냥 버리고 사실 미국 쪽으로 간 건데. 네, 맞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지금 전체 한국 경제의 30%가 중국과 연계가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외교적으로 중립에 위치해야 되지 맞아요. 너무 한쪽으로 가는 건 사실 좋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조금 더 우리가 발을 걸칠 수는 있겠으나 양쪽 모두의 외교를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좀 선을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중국과의 교류가 너무 단절된다면 이 한국의 경제의 30%가 홀랑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유럽과 미국으로 다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나라가 방어를 하려면 이 통화 스와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7월 달에 미국과 일본 두 군데가 다 있기 때문에 이날 아마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대한민국에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환율 부분 수출에도 당연히 많은 영향을 주죠. 그렇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달러 태우기,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양탈 깎기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외국인들은 원화가 비쌀 때 이 원화를 팔고 많은 달러를 가지고 나가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한국 내에서는 달러가 이제 귀해지니까 달러가 강세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지고 간 달러가 비싸졌기 때문에 네. 달러가 비싸졌을 때 원화가 쌀 때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7월 달에 만약에 그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환율이 방어가 된다라고 1,300원대에서 방어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보고 외국인들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 네. 단순히 짧은 그런 뭐 쇼커버링이라든지 네. 데드캣 바운스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좀 기간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네. 나오겠네요. 네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좋은 결과가들이 나왔을 때 가정이고요. 그쵸. 예, 그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7월 달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라가르드 총재가 지금 유럽이 분열되기 직전에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언론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네. 유럽이라는 국가가 많은 국가가 이렇게 뭉쳐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 바운스 내에서는 서로 조율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유럽 내에서도 물가가 낮은 곳은 5%, 높은 곳은 19%까지 무려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예요. 네네네. 그러면 당연히 국가 간에 투자 자본들이 많이 이탈을 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탈리아와 독일 간의 국채 스프레드도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과거 11년도, 12년도에 유럽의 재정위기가 왔을 때가 4%대였는데 6월 달에는 지금 2.5%까지 늘어났어요. 지금은 물론 다시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유럽 국가들 간에도 굉장히 이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근데 ECB, 유럽 중앙은행은 지금 긴축을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고 9월 달에는 더 많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이 견고한 국가들은 버틸 수 있는데 그 아닌 국가들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맞춰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라가르드가 가장 우선시하는 게 유럽의 분열을 막는 거고 그래서 7월 달에 분열 방지 대책에 대한 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얘기한 것은 좀 더 잘 사는 나라한테는 긴축을 하고 좀 못 사는 나라들한테는 그 긴축을 한 걸 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 금리는 올리되 이런 부분인데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되게 얼토당토하는 소리긴 한데 이거를 얼마나 잘 가져오냐에 따라서 불만 없이 잠재운다면은 위기가 일단락 될 것이고 만약에 가져왔는데 이것이 독일 입장에서 난 못 받아들이겠다. 내가 그동안 기여한 게 얼마나 많고 지금 최근에 독일에서도 에너지 기업이 뭐 파산하니 많이 이런 구제금융을 반대 많이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긴축을 많이 하고 쟤네들한테 돈을 줘? 이렇게 만약에 반발이 커진다면 그러면 과거와 같은 영국이 탈퇴하는 브렉시트 같은 것이 만약에라도 또 얘기가 나온다면 그 충격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7월 달에 지금 ECB의 분열 방지 대책과 그리고 한국으로 본다면 미국의 통화 수합 그리고 일본과 통화 수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들이 심각하게만 나오지 않으면 괜찮은 반등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은 7월 달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호재가 될 만한 요소가 네.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네. 확실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긴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실물 경제는 네. 뭐 방금 앞서서도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악화되는 게 가능성이 높으니 네. 또 길게 본다면은 추가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높은 상승이 이제 이어지려면 경제는 너무 간단해요. 앞에서 100이라는 돈을 풀었으면 이 다음에는 100보다 많은 돈을 풀어야지만 그보다 더 높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드라마틱한 주식시장 성장은 모두가 다 앞에서 100년간 풀었던 돈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돈을 풀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그게 지금 현재 수독되고 회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와 같은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온다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허황된 꿈을 갖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지금까지 약간 좀 리스크 관리를 못하고 네. 방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7월에 그런 좋은 기회가 나온다라고 네. 한다면은 그 상황에서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장이 왔을 때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뭐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하락에 좀 베팅할 수 있는 인버스 같은 것들도 매수를 좀 해놓는 게 좋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올 초부터 인버스에 대한 비중을 계속 늘려갔어요. 현금을 많이 늘렸고 실제로 제가 그 비중을 어떻게 드렸냐면 현금은 30% 그리고 인버스 비중은 30에서 50% 그리고 원유 인버스도 좀 사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하락에 베팅해 놓은 것이 50에서 70% 정도를 얘기를 해놨고 30% 정도가 현금입니다. 물론 주식도 가지고 있는 비중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전체 비중에서 50% 이상은 현금이나 인버스를 제가 사도록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 이제 보셨던 분들은 대부분이 그런 준비를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를 내린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안 좋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플레이션을 수출해주는 시기가 와야 그래야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화랑이 오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럼 약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좀 상승장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좀 몇 네.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뭐 사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드러나는 표면적 약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연준의 긴축, 네. 근데 그거에 선행되는 것이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한 물가 상승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고, 네. 그래서 원래 연준이 한 내년 한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것이 기존의 컨센서스였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은 올해까지만 올리고 네.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할 수 있다. 그럼 네. 금리 인하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자율이 낮아지고, 그럼 할인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주식의 이제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네. 있는 그런 요건이 마련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면은 오히려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금리를 사실 논하기 전에요. 우리가 금리 정책이라는 거는 두 가지 배경을 일단 기본 전제하에 봐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후행적이냐, 혹은 선행적이냐, 선제적이냐, 이 기준에 맞춰서 금리를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는 금리는요, 후행적입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나야 그에 맞춰서 금리를 올리고요. 경제가 안 좋아져야 금리를 낮춥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우리가 후행적으로 알고 있는 금리 정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해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것들을 배웠던 분들이 과거에도 금리가 올랐을 때 실제로 시장은 올랐다. 2016년도에도 금리가 올랐을 때 시장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선행적이냐 후행적이냐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2016년도에는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경제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린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후행적인 정책이 아니라 선행적인 정책으로 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전 세계가 완연하게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 돈들을 다 회수해도 될 만큼 경제가 펀더멘털이 정말 좋습니다. 라고 해서 올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선 바로 악재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금리 인하도 똑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금리 인하라는 거는 경제가 이제 안 좋아지면 그 안 좋아지는 거에 발맞춰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한 적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아, 맞아요. 예. 네. 앨런 의장은 금리를 올렸지만 금리를 굉장히 천천히 올려주면서 시장이 상승할 기회를 만들어줬고요.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일 때 파월은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리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초에 역풍이 두렵다. 혹은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융시장은 어려워졌지만 실물 경제는 무너지지 않은 거죠. 그때 당시에.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해 준다면 실물 경제가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면서 시장도 좋아졌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도 선제적이냐 후행적이냐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지금 만약에 금리를 인하해 준다면 아직 경제는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제적 금리 인하가 됩니다. 그럼 시장은 좋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내년이 넘어가는 사이에 경제마저 흔들린다면 그때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이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시장이 무너졌구나. 그래서 이제야 후행 쪽으로 금리 인하를 들어갔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금리 예상을 하는 사이트를 보면요. 네. 연말까지는 3.5에서 3.75 정도까지 금리 인상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내년이 지나가면 네. 내년부터는 이 금리 인하 확률이 오히려 줄고요. 그러니까 3.5, 3.75가 가장 높았는데요. 내년부터는 3.25, 3.5가 더 높아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를 내린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은 안 좋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년에 금리를 내리는 것은 선행적이 아니라 후행적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게 반영이 됐다면 지금 이미 시장은 내년에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이거 선반영해서 지금 증시를 살리자가 되어야 정상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이거는 시장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선행적이지가 않고 내년에는 지금 모든 전문가들과 대중매체 그리고 중앙은행들도 내년에는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금리 정책은 단순히 금리가 오르고 내린다고 해서 시장이 단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선행적이냐 후행적이냐가 더 중요하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초입 같은 네.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실물 경제가 너무나 안 좋아져서 네. 그거에 대한 후행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네. 인하한다고 해서 뭐 반등이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이제 한참 돼서 시장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내렸던 금리가 굉장히 이제 싸지면서 물가도 내려와서 이 대출 이자가 우리가 누구나 이제 대출을 쉽게 받아서 이제는 좀 투자를 해봐도 되겠다 싶을 때 정도가 이제 좋아지는 거죠. 금리 인상도 똑같지 않습니까? 금리도 우리가 후행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금리가 부담스러우지 않은 선까지는 증시가 같이 올라요. 근데 이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2%, 3% 가버리면 대출이자는 그보다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되면은 똑같은 금리 인상 시기인데도 증시는 오히려 무너져 버립니다. 시차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차와 선행적이냐 후행적이냐 이 부분들을 고려하고 우리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럼 진정한 약간 반등장은 언제 나올 것이냐 네. 까마득한 것 같긴 한데 그런 차원에서 영상을 제가 네. 부자TV 영상을 보니까 중국이 이것을 수출할 때 진정한 반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물류망이라는 거는 이미 역할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는 애들, 파는 애들, 그렇죠. 물건을 만드는 애들, 1차 만들고 2차 만들고 완성품 만들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다가 공급이라는 거를 가장 많이 해주는 국가가 원래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물건들이 전 세계에 많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라는 국가는 디플레이션이라는 걸 수출을 해야 경제가 좋아집니다.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요? 한마디로 굉장히 싼 물건, 아, 싼 비용과 싼 원자재와 싼 인건비와 싼 물건을 수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디플레이션을 우리가 수출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경제를 보면요. 뉴스에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경제에서는 디플레이션은 안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바로 경제가 이제 좋아질 때의 초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건이 싸지기 때문에 소비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사에서는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기 때문에 세계가 안 좋아진다라고 했지만 증시를 보면 오히려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고요.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물건들이 비싸지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는 경제가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중국이 지금 물가가 CPI나 PPI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죠. 중국의 제품들 원자재 가격들도 무지하게 비싸졌어요.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이 사이클이 돌아서 모든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나 물가들도 다시 좀 내려오고, 그리고 그때 중국이 싼 물건들을 수출을 할 때, 그때가 저는 정말 좋아지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점은 이 지정학적 어떤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 서로 간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네. 이 중국의 시장이 이 다음 사이클에는 태국이나 베트남 쪽으로도 그렇죠. 얼마든지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죠. 네네. 지금도 보면은 태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조업이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뭐 GDP가 뭐 벌써 우리나라를 뭐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네네. 그래서 이 다음에는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국가가 어디냐는 뭐 태국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그대로 이어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물건을 가장 많이 공급해주는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수출해주는 시기가 와야, 그래야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화랑이 오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전 세계가 성장이라는 게 받쳐져서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기업들의 재고 물량이 근 10몇 년 이래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물론 공급망으로 인해서 재고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공급망이 완벽하게 해결되기 전에 경제가 이미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고비용이나 물건을 쓰는 데 있어서 소비가 분명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 재고가 역대급으로 쌓였다는 것은 이제 기업들도 추가적인 물건을 더 생산하기가 어렵고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그건 당연히 경제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저는 요 다음 사이클 때 물론 경제라는 게 정말 많은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중국이란 국가가 디플레이션을 수출을 해야 된다. 그게 시장이 좋아지는 가장 첫 출발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뭐 IPEF라고 해서 네. 약간 좀 그 미국과 약간 아세안이라든지 인도를 중심으로 뭔가 이런 경제 협력 네. 그런 게 나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네. 정말 나중에는 그 중국이 아니라 뭐 그쪽 아세안 쪽에서 뭔가 그런 충분히.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과거에 미국의 FTA에서 트럼프가 탈퇴하고 나면서 무역에 대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뻔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이 다시 한번 안보와 무역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재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편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중국과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편가르기가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완벽하게 미국 쪽으로 선을 지금 잡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이 이 시장에서 이 한마디로 대장 자리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중국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어떤 디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새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원래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국가였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모든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그걸로 인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인건비가 비싸지고 문화생활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럼 그 국가는 더 이상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국가가 될 수가 없죠. 그럼 당연히 이 역할은 이제 과거에 우리처럼 못 살았던 국가한테 네. 다시 전가가 돼서 이 나라가 제조업으로 다시 부흥하는 게 되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고도의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역할은 이 아세안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약간 그런 것들이 본격적인 상승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약간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네. 예를 들면 차트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내가 정말 그 저가 매수 시점을 언제 잡으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얘기도 해줄 수 있나요?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 가장 먼저 차트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차트를 얘기할 때 저는 헤드앤숄더와 역 헤드앤숄더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어떠한 차트를 보더라도요 예외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 딱 한 번 빼고는요, 특히나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를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역 헤드앤숄더와 헤드앤숄더의 모습은 빠짐없이 보여왔다. 그러면 왜 이 헤드앤숄더와 역 헤드앤숄더가 계속 나왔느냐?
이 증시가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을 때와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을 때는요, 더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는 이 둘 간의 에너지가 가장 극명하게 부딪힐 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극명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위에 서든 아래 서든 꾸불꾸불한 이 헤드앤숄더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한쪽의 에너지가 강해졌을 때, 그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을 때 방향이 정해지면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역헤드앤숄더와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밖에 없다. 차트를 보면 지금 우리 증시에서는요, 역헤드앤숄더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근데 아직 역헤드앤숄더에서 어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깨도 안 나왔어요. 예,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도 우리가 진짜 우상향할 수 있는 반등장이 크게 나오는 것은 어렵다. 그냥 반등장인 것이지 그것이 우상향의 랠리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이번이 네. 어떻게 본다면 어깨 한쪽이 그 왼쪽 어깨라고 하나요? 그게 그렇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얘기를 했던 것이 왼쪽 어깨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실물 경제 자체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면 머리를 다시 그리는 밑으로 내려오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역헤드 앤 숄더가 나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한 번도 공개를 한 적이 없는 이 헤드 앤 숄더에서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한국의 수십 년의 역사 동안 헤드 앤 숄더와 역헤드 앤 숄더에서 왼쪽 어깨와 우측 어깨의 높낮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법칙을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제 이제 필살기인데 네. 자, 그런 부분은 네네. 저희 이제 채널에서 네네. 네, 멤버십 있는 곳에서 이제 보통 이제 오픈을 해드리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제 개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런 위치들을 좀 어느 정도는 잡아드릴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이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타이밍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된다라고 해서 남들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맞지 않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부를 이룬 사람들은 타이밍을 잡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은 그 많은 분들이 타이밍 없이 장투만 내서 다 돈을 벌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특히나 매크로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추거든요. 왜냐하면 매크로라는 것은 단순히 차트만 보고 무슨 어떤 종목만 보고 기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의 전체적인 틀을 다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더 타이밍을 잘 맞춰요.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지. 예, 물론 이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타이밍만 찾자 그건 아니지만 타이밍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려는 행동들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헤드 앤 숄더, 역헤드 앤 숄더의 그림이 나오는 최소한의 어깨나 머리 정도는 나왔을 때가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연준이 다시 돈을 풀어주는 시점이 반등장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수십 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디플레이션을 가장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가 돈을 풀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통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힘들게 인플레이션을 잡았는데 이 다음에 다시 경제를 살리려고 할 때 다시 과거처럼 우리 다시 인플레이션을 만들자라는 행동이 쉽게 나오겠느냐. 그거는 분명히 과거와는 어떤 다른 관점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금리를 내리고 돈을 다시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자라는 모습이 안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분명히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벌써부터 어떤 정책이 나올 것입니다라고 예측은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는 내용은 어쨌든 간에 지금의 고금리에 대한 흐름은 멈춰야 된다. 네. 그리고 긴축이 어느 정도 멈춰야 된다. 돈을 풀어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들은 좀 줄여야 되고 긴축도 어느 정도 좀 줄여야 되고 그리고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시기가 또 와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들이 경제적으로 맞물렸을 때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제조업이라는 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제조업의 뭐 ISM 지수라든지 PMI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살아나려면 내려왔다가 다시 50선을 넘어야 되잖아요. 기본이 50을 우리가 보니까요. 네. 실제로 2016년도 전에는 40대에 머물러 있던 이 PMI 지수들이 높게는 70대까지, 보통 60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내려왔던 것들이 지금 50대 초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장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도 50 밑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다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제조업이 살아나면서 산업의 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구리 가격도 다시 움직일 것이고요. 각종 원자재 가격들도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바닥이라고 예측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소위 말해서 다수결이라고 생각해요. 안 좋은 것보다 네.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요인들이 더욱더 많아질 때 시장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 좋아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것보다 내려갈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차트적으로는 뭐 정말 많은 기법이 있겠으나 저는 제일 기본적으로 역헤드 숄더의 모습이 보여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렸을 때 우리가 좀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게 나오죠. 물론 많은 분들이 야 그때가 되면 다 올랐다. 그때가 되면 언제 사냐라고 얘기하겠는데 생각보다 그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깁니다. 네. 네.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증시가 튀어오른 속도가 단기간에 빨리 오르는 걸 봐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는 건 그 앞에서 이미 1년, 2년 정도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선행되고 나서 많은 자본들이 소위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증시, 주식에 대한 붐이 일었을 때 단기간에 튀어오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그 앞에서 시간이 충분히 있다. 이거를 우리가 어렵다.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삼성전자라고 별 수 없습니다. 10만 원에서 5만 원에 돼서 반토막 됐기 때문에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단편적인 생각은 하지 말자 이거죠. 저라면은 진입을 해야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약간 좀 개별 종목 관점에서 좀 살펴볼 텐데요. 아무리 뭐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안 좋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은 네. 그런 좋은 기업 같은 경우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그 영상에서 악덕 기업들의 뭐 투자 매력도 네.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게 약간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네.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좋은 기업과 안 좋은 기업들에 대한 기준이 제가 생각하는 거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가 아닌 직장인들은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복지를 많이 해주고 뭐 선물도 많이 주고 뭔가를 이렇게 많이 우리한테 주는 게 좋은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투자자의 관점을 봤을 때 기업은 이윤을 가장 많이 남겨야 내 주식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직원들한테 다 퍼준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게 과연 무조건적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지출 비용이 인건비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모든 기업들의 기본적으로 20% 정도 전후의 비용을 지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같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인력을 줄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 때 인력을 줄이면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시각적인 차이겠죠. 제가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가 위기가 오기 전에 빠르게 인력을 줄이는 기업들이 향후에 더 이 리스크적인 측면을 해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장이 좋아질 때 더욱 빠르게 이익을 창출시키면서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뭐 국가적인 차이고 뭐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해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미국은 또 해고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엄청 자유롭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기업들을 보면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메타도 막 보니까 네. 엄청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네.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유명한 기업들은 인력을 대부분 줄이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구조적 특성상 아직은 어렵다. 단 우리나라도 이제 제가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넥스트일이라는 이제 기업이
한 7, 8년 전에 해고를 시켰는데 이게 소송으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소송을 함부로 이제 그 해고를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최근에 한 두어 달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당하다. 왜냐하면 기업의 주장은 겁니다. 아직 기업이 무너지지도 않았고요. 아직 어려워지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고 급변할 상황이 올 것 같아서 해고를 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이걸 받아줬습니다. 기업이 굳이 지금 연속된 적자를 보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굉장히 적자가 심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그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넥스틸이 2015년도에 그런 해고를 했던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네. 우리가 판례라는 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대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시장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해고를 해야 되는데 이미 어려워지고 난 다음에 해고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큰 반대에 아마 부딪힐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가 모두가 알듯이 노조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빠르게 이런 인력들을 정리하는 기업들이 향후에 우리가 다시 시장이 좋아질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게 뭐냐면 시장이 어려워지게 되면 인력을 줄이지 못하고 비용을 절감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번 위기가 정말 큰 위기가 온다고 치면 당연히 현금성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고 그리고 이런 인력적인 부분을 빨리 낮춘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시장을 석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악덕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기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시장 상황이 유연하게 대응하는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았고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들이 나중에 뭐 파산을 하거나 네. 뭐 이렇게 구조조정이 될 때 오히려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의 파이까지 가져가면서 나중에는 더 성장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어려울 때 살아남는 기업들이 중요하지 공격적인 기업들이 아무리 잘 돼봐야 결국은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채널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2020년, 21년 돈 벌었다, 수익 많이 봤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때 벌어도 지금과 같은 하락장을 피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 반납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거다. 살아만 남아있으면 자연스럽게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향후에 더 큰 기회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하는 네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는 지금 충분히 많이 내려오긴 했거든요. 네. 한 5만 원 얼마 정도?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이 이제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보시는지. 사실 이 삼성전자는 논란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정답이 뭐 있다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네. 네, 각자 사람들만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말할 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삼성전자를 앞으로 10년을 보유하고 난 계속 살 거야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5만 원이든 6만 원이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오랜 기간 보유를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좀 가격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그렇지 않았어요. 증시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반도체라는 것도 우리가 2020년도, 21년도를 겪으면서 코인 열풍이 불면서 그 채굴 장비에 대한 반도체 수요, 맞아요. 네. 그리고 외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에 있으면서 써야 될 전자 장비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증가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지, 이게 없이 삼성전자의 주식 자체가 생뚱맞게 4만 원, 5만 원대에서 10만 원, 20만 원이 간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서 삼성전자가 더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고 더 세계적인 점유율을 높게 만든다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쉽지 않잖아요. 저는 삼성전자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있는 것만은 답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었고 오랜 기간 동안에 한국을 이끌어왔던 기업은 맞지만 그런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역사 속으로 몇 년 만에 사라지는 일들도 역시 많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뭐 20만 원, 30만 원 갈 것이다. 맹목적인 믿음은 사실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기업 자체가 저는 평균선이 5만 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코스피하고 비슷합니다. 네.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올랐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유동성과 이 코로나 때로 인한 이 코인 채굴기와 코로나 때로 인한 이런 호황이 사라지고 나서 지금 여기 삼성전자가 다시 10만 원, 20만 원 갈 수 있느냐, 이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분할 매수를 해도 됩니까? 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근데 이건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네. 주식을 이제 시작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이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소위 말해서 물려있는 상황이에요. 물려있는 상황에서 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부터 또 분할 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런 걸 궁금해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그냥 사겠죠. 네, 뭐 5만 원이 6만 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은요,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단 이미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현금이 많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저는 최소한 4만 원대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5만 원이라는 게 코로나 전에 평균 가격이라고 했을 때 네. 똑같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삼성전자라고 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특히나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의 증시가 다 빠진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이 빠진 것은요, 저는 이게 그냥 일시적인 터보가 사라진 거지 삼성전자가 빠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더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저라면은 4만 원대는 진입을 해야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그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얼마에 사야 되고 무조건 뭐 지금 분할 매수해도 괜찮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확실히 약간 경기 침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시장이 더 안 좋아질 테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시장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확실히 한 4만 원까지는 보수적으로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네,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이 10만 원에서 5만 원 돼서 반토막 됐기 때문에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단편적인 생각은 하지 말자 이거죠. 이것이 삼성전자의 반토막이 아니라 그냥 터보 엔진만 사라진 것이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밑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가 주식에 지금 많이 물려 계세요. 네네. 이게 정말 뭐 방관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뭐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지, 뭔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투자를 어려워하는 분들, 사실 저는 이제 투자가 심리가 90%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투자를 잘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손해를 많이 보는 분들은 이 심리가 굉장히 약하세요. 그러니까 이 결단이라는 걸 잘 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손실이라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10% 손실이 나면 손절을 못해요. 다시 오르겠지라는 희망을,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20%가 또 손실 나면은 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기다리다가 30% 손실이 되고 40% 손실이 되고 50% 손실이 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손실을 보더라도 현금의 30%는 무조건 보유하고 있어라. 손실을 보는 것은 잘못된 거나 중요한 게 아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있음으로써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그 손실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기회비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손실만 걱정을 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면 당신한테 선택권은 아예 없어지는 것이다. 그냥 그게 바닥을 찍고 나중에 꼭대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투자를 하는 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까지 손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반등장이 나중에 크게 나오면 손절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도 손절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손절 안 하다가, 그러니까 안 하다가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때 손절을 하거든요. 최악의 상황, 완전 바닥일 때 그분들이 손절을 하면 그때부터 증시가 오르는 그런 상황.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손절을 못 할 거면 앞으로도 하지 말아요. 근데 기다리다 못 버텨서 여기서 손절할 거면 여기서 하라 이거죠. 둘 중에 하나는 포지션을 확실히 정해야 된다는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불변의 법칙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변의 법칙이라기보다는 누구나 공감하는 게 내가 팔면 오르고 맞아요. 내가 사면 떨어지더라. 왜냐하면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아, 팔아야 될 때 팔지 못하고 팔라고 열심히 알려드려도 당장에 두려워서 팔지 못하고 있다가 이 두려움이 포기가 될 때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기를 해서 파는 것만큼은 하지 마셔라. 예. 그럴 거면 그냥 이 기업이 사라지든 뭐 없어지든 그냥 계속 들고 있어라. 그러면 그나마 오르기라도 할 확률이 생길 테니까. 아, 근데 그때 가서 팔아버리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오히려 손절을 할 수 있을 때, 지금 반등을 해줄 때 최대한 그때 현금이라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라.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막 정말 힘들 때 힘들더라도 반등장이 조금 나오고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예전에 상당히 안 좋았을 때보다는 훨씬 플러스가 난 상황인데도 대부분 못 팔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만약에 내가 예측한 것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나면 그걸 또 팔지 못하죠. 더 기다리고 더 기다리고 더 기다리고. 그러니까 결국 투자라는 거는 내가 내 욕심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잘 지키느냐가 투자를 잘하는 거지. 정보를 많이 안다라고 해서 타이밍을 잘 잡았다고 해서 투자를 잘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분들이 꼭 자기만의 어떤 기준성과 철학을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게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투자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하든 간에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두렵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행동은 없다고 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채널에서 제가 항상 방송을 하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반등장이 2, 3일 정도 나오면 여러분 데드캣 바운스니까 절대 기대하지 말고 지금 파세요. 지금 팔고 현금 확보해 놓으세요. 라고 하면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따라왔던 분들은 지금 현금 확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반대로 또 인버스 같은 투자를 했던 분들은 이런 반등장이 나올 때 당연히 인버스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은 지금 수익이 굉장히 좋은 상태죠.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희 채널을 찾아준 분들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알려주고 싶지만 그게 아닌 분들도 저는 최대한 이런 내용을 알려드려서 따라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물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따라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 시장이 정말 어려워요. 이 정보의 바다라는 게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 네, 너무나 많은 전문가와 너무나 많은 정보와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이 시장에 많습니다. 그냥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고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많은 정보를 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직 초보고 많은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라고 하면 너무 다방면으로 정보를 다 찾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령 그 사람이 맞은 사람이든 틀린 사람이든 최소한의 자기 기준을 잡을 수 있게끔 지식을 쌓아놓고 나의 이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니 해도 선택은 내가 해야 되고 책임도 내가 져야 됩니다. 타인의 내용에 대한 말과 책임은 우리가 전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최대한 내가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배워보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게 그게 투자자로서 가장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인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잘 극복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최 코치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꼭 100% 이렇게 된다 라기보다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2천까지 내려가냐 그런 것보다도 말씀하신 근거가 있잖아요. 네. 그 근거가 정말 잘 실현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정말 갈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또 좋은 인사이트 많이 제공해주고 계신데 또 부자TV 채널 가셔가지고 또 더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 코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